네.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실지 몰랐는데, 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녹화된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반갑다는 말씀,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이 이쪽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데이터로 어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팀이고요. 어, 어업 디지털 전환을 회사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D2C, AI,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한데요. D2C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생산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일종의 직거래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체 어업을 디지털 전환하는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첫 번째 단계로 D2C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D2C를 설명드리고 전체 그림은 뒤에 장기 마일스톤을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저희는 기존 시장을 대체한다기보다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더 싸지는 그런 시대가 왔는 그런 시대인데 수산물은 유독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유는 선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셀러인 어부는 기존의 수협의 유통망을 통해서는 경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그 경매장의 시세가 내려가면 판매가가 낙찰가가 내 생산 단가보다 낮다 하더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연안 어부들의 직거래를 권장하거든요.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런 모습에서 어부가 직거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기존의 수선 유통은 저희가 뭐 뉴스에도 예전에 뭐 나왔는데 어부가 2,800원에 판 고등어 소고기가 8,800원에 간다라고 이제 마치 중간 상인들이 뭐 풍리를 취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수산물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각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재고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재고 손실을 막으려면 저온 시설들을 만들어서 콜드체인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레디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수산물의 가격이 생산 단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소비자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여기다 다 갖다 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갖다 놔. 했을 때 그 기회비용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업의 DX의 시작인 DX는 디지털 전환을 얘기합니다. 잡자마자 보내는 어부 D2C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잡은 물고기와 내일 잡은 물고기 이런 걸 조음 요청하시면요. 상황 알림을 받으세요. 그리고 평균 1일에서 3일 내에 수령합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저희 그 데이터로 보면 평균 거래량의 80%가 2일 이내에 발송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어부들이 갓 잡은 물고기만 파도 상자로 보내고요. 나머지는 기존 채널 그대로 쓰기 때문에 기존 채널 그대로 유지하고 어부는 재고 부담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 이 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요것들을 첫째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요. 어, 물, 조, 어부에게 조업을 요청을 하는 것과 상인들에게 전시되어 있는 걸 구매하는 건 엄연히 다른 그 프로세스와 경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검증해야 될 건 어부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이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느냐를 먼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비를 줄이고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익숙하신 SNS형으로 조업 현장을 보여드리고요. 저희 앱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지만 커머스형으로 조업 신청을 할 수 있고 커뮤니티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그 앱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 기술적으로 소비자를 온라인상에 만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구현을 했고요. 현재 그 어업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D2C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이런 어, 어, 공통적인 기본적인 기술들 외에 또 다른 게 하나 딱 필요했었는데요. 그게 어부 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배 위에 있기 때문에요. 배 위에서 간단하게 주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회원들에게 지금 이것이 조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부 앱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어부 앱은 파도상자 앱과 연동돼서 나머지 커머스 부분은 파도상자 앱에서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시스템 내에서 어부는 조업과 포장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부는 어부만 해도 소비지와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서 어부가 조업 상황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게 나중에 어업 디지털화에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부에게 데이터 제공 인센티브를 주면 데이터를 이렇게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그 D2C의 다른 이야기니까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런 소셜 임팩트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어부는 조업과 포장만 하면 되고 저희가 세이브한 유통 비용은 어부의 수입으로 그리고 소비자에겐 좀 더 싼 비용으로 최고의 선도의 수산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거래 가격이라는 건데 수산물 이쪽에서는 이 가격, 이런 부분의 가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통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시세라는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과연 새 참여자, 그 어부,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파도상자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익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얻어냈던 실적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은 이제 연간 거래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직접 이제 구매하는 가격이고요. 오른쪽은 그 중에서 저희 회계 매출로 잡히는 중개 수수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프리에이 투자를 빅베이스과 서울대에서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의 힘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점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제 겨울이 왔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여기에서 상당한 기로에 섰었는데 저희는 남은 돈을 가지고 좀 더 시장을 공격적으로 점유할 것이냐, 아니면 앞서서 봤던 세명의 참여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익 구조를 찾아낼 것이냐, 두 가지 기로점이 났는데 저희는 후자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외형적 성장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안정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회계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사실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만들어서 수수료를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판매 순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차등 적용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 저희를 이탈했던 단골이 나올 정도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일단 지난 2년 동안 그것들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여기서 더 유입되면 이제 저희는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요. 그걸 어떻게 수익화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온라인 쪽에 최근에 뭐 티몬이 무너지고 오늘외도 무너지고 정육각도 무너지고 그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시장을 점유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극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에게 유저 락인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 어부들의 위치도예요. 전국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고요. 사실 한 마을에 한 어부를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 뒤에 한 10명의 어부가 더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의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회원들도 지금 21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붙이면서 이탈하신 분들도 계시고 초기 전환을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주간 재구매자 비율을 보면 평균 73%가 재구매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적 20회 이상 구매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앞서 만들었던 실적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어요. 사실 어부 네트워크는 지금 저희 좀 과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액티브 어부 기준으로 한 846억 원 정도의 연간 공급량을 가지고 있고요. 등록 어부를 다 합하면 2천억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거기 연계 어부들까지 하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희 모델은 이미 이제 공급 쪽에서는 어부들의 네, 지금 질문 한 분이 주셨는데, 어부가 소량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대량 작업에 비해서 소량 작업은 항상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 수산물 시세는요, 단순히 소량 작업했냐,
대량 작업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지역 시세로도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유통 단계를 얼마나 줄였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수산물의 신선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이 합리적인 가격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 그냥 질문 주시면요. 제가 중간에 답을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는 어부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좀 더 거래량을 늘려나갈 것이냐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어부 대비했을 때 아직 등록되었지만 인액티브 된 어부님들은요, 대부분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 조인하고 싶다 해서 잠깐 홀딩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쪽에서 어떻게 저희가 더 접근할 것이냐. 근데 이거 조금 표가 복잡한데요. 그냥 아주 간단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15%의 단골, 저희는 단골을 6회 이상 사신 분들을 단골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43%의, 연간 43%의 거래량을 만드세요. 이분들은 총 그러니까 한 번 사신 분들 중에 15%가 지금까지 단골로 변환이 됐거든요. 전환이 됐는데, 이탈률은 사면 살수록 낮춰지고요. 재구매 주기는 사면 살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런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사도, 자신감이 있을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을 가진 수산물 매니아들, 일종의 수산물 선호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자. 그래서 이 단골들을 계속 늘려가는 작전을 펼치려고 하고요,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 엠바사더 모집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엠바사더의 그 단골을 만들어내는 마케팅 관점에서, 전력 관점에서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 CAC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CAC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보통 회원 가입을 기준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회원 가입을 기준으로 CAC는 10,000원을 넘어가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3,00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우연히 발견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부님들은 상세 페이지도 예쁘게 만들지 못하시고 저희가 좀 대신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진도 이렇게 예쁘게 찍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상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어부들의 차별화된 컨텐츠는 이 조업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저희가 CCTV를 달아서 찍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부님들이 촬영해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실시간 조업 현황에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90%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과 배 위에 올라가서 조업하는 영상을 찍으면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CAC가 3,000원, 4,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어부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들, 그리고 저희가 가서 직접 찍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올려보면, 최근에 요 영상은 1,000만 뷰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CAC가 굉장히 낮다. 조업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업 콘텐츠로 이미 구글 에즈랑 메타도 최적화를 해놨고요. 구글 메타 최적화도 사실 거의 보통 CAC 기준으로 한 10,000원 넘는 게 정설이거든요. 20,000원이 돼도 그게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저희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최적화를 해놓고요. 그래서 조업 콘텐츠 때문에 CAC가 점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심지어 오르가닉으로 회원들이 유입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바이럴 되니까요.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도 하루에 50명 정도 오르가닉으로 신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싶은 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는 모든 그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낮추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 그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앱의 편의성을, 유저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거래 전환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라고 정부에서 그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에 저희가 23년 9월에 선정됐고요. 이것은 그때 제출했던 저희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수동으로 만들고 있는 조업 콘텐츠를 어부님이 영상만 주면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AI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분들에게 어, 큐레이션 자동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한 소비자분이 나는 방어가 먹고 싶은데 지금 방어가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12월 초에 한 첫째 주쯤에 먹고 싶다. 그래서 12월 초에
방어 조업하는 어부님, 특히 내가 좋아하는 어부님, 이 어부님이 조업을 하면 알림을 줘라고 하면 이제 그분한테만 그걸 알림을 줄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조업 편의성 기능들을 저희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원금이 한 5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기로 돼 있고요. 지금 2억 5천 정도 받았고 내년에 또 이제 2억 5천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신규 유저의 거래 편의성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부도 잘할 수 있는 신선 단순 가공 시장부터 저희 시도를 하고 있어서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소매 시장이 그 신선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그 시장 가서 고등어 주세요 그럼 배 따서 주시잖아요. 그 손질해가지고 내장 청소해 신선 그게 신선이고요. 단순 가공은 그 방건조, 그 다음에 젓갈류 같이 간의 수공업으로 생산 가능한 어부들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1조 5천억 정도 시장이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카테고리가 디지털 전환, 온라인 전환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 시장을 바라보고 도전을 하고 있고요. 요건 조금 복잡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VC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한 30억이 조달됐을 때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를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너무 이 화상위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3번에 저희 비즈니스의 코어는 잡자마자 보내는 비즈니스의 노하우거든요. 근데 이 코어를 완성하는 코어 밸류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브랜드, 두 번째는 조업 현황 데이터, 세 번째는 궁극의 포장인데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이 지금 조업 현황 데이터고 현재 저희가 이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시장 검증은 이제 끝났고요. 어부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팔 수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래가 최적화되고 스케일업 되기 위해선 조업 현황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 조업 현황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듯이 최적 타이밍의 조업 요청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어구들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저희는 요 개발을 지금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개발팀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이거에 따른 회원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내년에 3G A 라운드 투자 유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VC 분들이랑도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단순히 시간을 쓰기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 마케팅 효과도 드리고 브릿지 자금도 얻어보자 해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는 지금 조업 현황 데이터 그러니까 개발에 그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걸로 나머지 모든 스케일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D2C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너네 왜 이렇게 D2C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매일 발송되는 어부 D2C 모델은요, 전 세계에서 파도 상자가 유일합니다. 지금 어부 D2C 모델은요, 유럽과 북미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매일 발송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과 물류가 저렴하고 강력하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되는데 유일한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D2C 그 어부 D2C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D2C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전 세계 저는 업이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낙후되어 있지만 자본 유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리노베이션을 하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선장님 수첩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분석이 할 수 없고요. 자본 유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화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합니다. 화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상의 사채인데 그걸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무분별하게 조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잡힐 때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계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다시 더 악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 결국에 이 데이터들을 디지털 전환해서 조업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분석적인 조업을 하면 회계 양성화가 되고 재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자본이 유입될 것이고 더 나은 데이터를 다시 생산해서 선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책상에서 구사한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 또 드리죠. 제가 귀여 희망자였기 때문에 직접 어촌을 돌아다니면서 어부가 되고 싶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앞서 보셨듯이 이게 앞서 보신 어업 디지털화의 그 선순환 구조거든요. 근데 결국 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부분들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가서 보시면 그리고 굉장히 고되고요, 일이.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데이터를 준다는 거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는 그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업 디지털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데이터는 어부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영향력, 어업 도미넌스를 확보했을 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 도미넌스를 주는 것이 D2C 거래다. 왜냐하면 어부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D2C 거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단계인 컨텐츠 조업 요청 D2C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수산물 선호 유저를 축적하고요. 시세, 수요, 조업, 빅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 조업 요청 그 시스템, D2C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됐을 때 어촌계와 함께 오프라인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시설은요, 그 캐펙스가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촌의 유유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여기 뭐 공유광소 해상가들이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촌계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거기에서 쌓이는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예측 시스템과 어업 ERP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업을 회계화하고 스마트 조업,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계획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조업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스타트업에 투자하듯이 모든 수산물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업 파이낸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그림이고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6년에는 어부의 2.0 데모 버전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 데모 2.0 버전에서는 어부에게 시장 데이터, 거래 지원 AI 기능, 좋은 예측 데이터, 그다음에 수익성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C 러버고요. 그래서 귀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경남 일대에서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도 상자 모델도요. 거제도에 있는 어부들과 협의해서 전달을 했고요. 사실 저희 멤버들도 대부분 다 어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발팀만 제외하고 개발팀은 철저하게 AI와 빅데이터의 전문가인 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저희 2년 후에는 반드시 IPO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크립톤, 한진, 제주창경, 그리고 빅비즈 서울대 이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그래비티가 저희를 계속 도와주셨고요. 저희는 지금 25년도 지금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참여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거 간단히 저희 연역들 말씀드리고요. 요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원가율이라는 건데, 기존에 뭐 많이 스타트업들이 그 소비재 커머스에서 실패를 하는데요. 그게 보통 저희는 원가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가가 없는 건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요 지금 매출 원가로 잡혀 있는 게 회계상으로는 그냥 비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관리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사실상 원가다. 왜냐하면 저희가 플랫폼 D2C를 운영할 때 쿠폰 할인 해줘야 되고 적립금 드려야 되고 사고 나면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QC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 기본적인 수수료들을 다 쓰다 보면 이것이 원가라고 봤을 때 저희의 원가는 22년 성장했을 때 120%였어요. 이게 정육각이 120%였거든요. 그래서 정육각이 나중에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80%까지로밖에 못 돌렸어요. 근데 저희는 보시면 60%로 내려가고 작년에 조금 올라갔는데 올해는 훨씬 낮습니다. 근데 작년에 올라갔던 이유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 참여하면서 강제로 저희가 이제 의무 할인 쿠폰을 발행해야 돼서 그래서 비용이 늘어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순손실률도 보면 저희 계속 줄여왔고요. 작년에 조금 늘어났는데 그건 이제 팁스 선정되면서 개발팀을 저희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컸었고요. 하지만 올해는 지금보다 여기 23년보다 더 낮은 순손실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 데이터를 제공을 지금 못 해드리는 이유가요. 수산물은 11월, 12월이 1월이 그 성수기예요.
그래서 이때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데이터 집계를 못하고 있어서 그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외형만 키워왔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수익성을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업이 더 커졌을 때 스케일업이 됐을 때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연습들을 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저희 온라인 IR에도 나온 3개년 추년 계획인데요. 이건 앞서 보신 거랑 좀 다릅니다. 30억을 조달한 걸로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이제 나름 그래도 저희 크라우드 펀딩용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한 5억에서 7억 정도만 저희가 조달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느리게 성장하지만 결국에 흑자 전환에 도달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굳이 근데 요 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오른쪽인데요. 예, 이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 이건 30억 광고비를 지출했을 때 이제 앞단에서 VC들과 얘기할 때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광고비를 넣었을 때 CAC를 10,000원으로 잡았어요. 저희 CAC가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문 전환율, 단골 전환율, 그 다음에 100명의 회원이 들어왔을 때 5회, 6회, 10회, 20회, 50회 구간으로 배치되는, 구성되는 비율, 그 다음에 재구매 주기, 이탈률, 모든 걸 계산해서 그걸 다 연차별로 넣어서 이 광고 효과를 뽑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모든 매출, 광고, 그 다음에 자금 수지, 그 다음에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 추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에 프로젝션이라는 게 가정이 붙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지분과 그 자신의 그 핑크빛 미래로 그림을 그려내듯이 그려낸 추정은 아니다라는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앞서서 이제 장하게 설명을 들어주셔서 정리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비즈니스의 특징을 딱 세 가지만 요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앞서 설명했듯이 어부들도 바다에서 직접 꺼내서 팔기 때문에 재고 손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사야 되는 비용도 사입 비용이 들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 손실을 막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펙스 부담이 굉장히 낮은 모델이다. 우리가 많은 지금 앞선 선배 기업들 정말 잘하시는 기업들이었지만 사라졌던 그분들은 대부분 이 캐펙스 부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델들이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저 락인 효과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자인 자체가 어부 친화적이기 때문에요. 셀러 유저에 대한 락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셨듯이 정말 험난한 시기에 많은 테스트들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단골 유저들이 강력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조업 컨텐츠를 찍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희한테도 6시 내 고향이 전화가 와요. 작가분들이 어부지 좀 소개시켜달라고. 어부님들이 싫어하세요. 조업하는데 내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그날 꼭 찍어야 된다고 나가자 그러고 싫어하시는데 저희 건 잘 찍어주세요. 그 이유가 저희 쪽 걸 찍으시면 어부님께 잘 팔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컨텐츠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오르가닉 트래픽 그래서 나중에는 CAC가 제로로 수렴할지도 모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 투자 포인트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그 대표님의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여기 채팅창에 편하게 질문 주시면 대표님이 보시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채팅을 못 봐요. 이게 그 녹화본으로 보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참여자분들께서 질의응답 하시는 동안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것들 좀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유어장을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어쨌든 간 리텐션율이었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높은 재구매율이었는데 이게 혹시 단골 유저들 FGI 같은 거 혹시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음, 다른 뭐
사실 경쟁사들이라고 했을 때 무너진 경쟁사들도 있지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경쟁사들. 그런 거 대비해서 우리 서비스는 어쨌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혹시 FGI 하신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뭐 저희 애초에 기획단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었지만 가장 이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건 신선도, 특히 신선도의 일관성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마리의 고등어를 시키면 어 이제 이게 조금 저희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상인분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물건이 있고 어제 들어온 물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개를 시키면 이게 재고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는 좀 섞어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냥 회원님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샀더니 7마리가 싱싱하면 3마리 정도가 꼭 안 싱싱하던데 파도상자는 100% 싱싱하더라. 10마리가 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만족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존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 어쩔 수 없이 뭐 사실 뭐 과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조금 섞어 파는 관행이 있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100% 잡은 걸 그대로 가는 그래서 그 모든 제품들이 다 신선한 거가 어쨌든 간 만족도가 제일 네, 높으셨다라는 거죠, 대표님. 네네. 또 저희가 다른 서비스들과 가장 직관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설명드리면 바로 요 모습일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은 잡아놓고 팔아야 할 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잡기 전에 파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선도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편한 데이터를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을 또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아, 네. 그 질문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네. 어부들은 더 모집을 하시는 건지 영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부님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부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소문을 듣고 누구한테 들었다 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조금 지금은 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지금 대규모 자금으로 마케팅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저희는 대기하고 계신 어부님들이 꽤 있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대표님 그 어부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그럼 어부들끼리 결국에는 그 경쟁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배달앱처럼 결국에는 그 어부들 분들끼리 뭐 푸시를 보내거나 혹은 상단 노출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경쟁을 하거나 비용을 써야 하는 BM으로 결국 저희가 나중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 적절한 어부분들의 그 규모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좀 생태계를 구성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일단 뭐 하시는지. 저희는 초기 때부터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굳이 아직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어부님이 3분 계신다. 근데 이 3분의 어부님으로 지금의 우리 회원들의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방어부님이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마켓플레이스의 형태인데 이커머스랑도 굉장히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실제 이커머스랑 똑같이 움직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부 매니저들이 상세 페이지를 써드리고 저희가 고객 응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일반 이커머스 브랜드가 가지는 QC를 가지고 가는 그런 모델.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대표님 말씀 주신 마켓플레이스와 이커머스의 차이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오픈 마켓이어서 이제 그냥 알아서 사고 파는 건데 네. 말씀 주신 지금 이커머스는 결국 저희 공유어장이 QC를 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소싱해서 파는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서비스 측면에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네. 실제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근데 가격도 저희가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려요. 시장 음, 조사도 해드리고, 그래서 어부님들이 너무 과하게 가격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너무 또 낮은 가격을 가져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저희가 그 마켓플레이스 형태지만 어느 정도 좀 QC도 하고 네, 그 좀 컨설팅도 좀 도와드리는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MD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MD가 있는 형태의 이제 오픈 마켓에 그렇죠. 가깝다. 네네.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과거 다른 이커머스를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MD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수수료율을 다르게 받는 이커머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음, 마켓플레이스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델도 저희한테도 적용될 수 있나요? 저희는 그 MD가 결국에 AI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도 저희가 아직 그 AI 그 개발을 충분히 지금 개발 비용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업들도 이미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다른 직원이 와도 값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네, 그런 시도도 사실 이커머스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네, 이제 어쨌든간 그러면서 저희의 인건비를 어쨌든 좀 코스트를 통제하는 방식을 좀 추구하신다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질문 주신 것들 네. 하나씩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만기가 4년입니다. 4년 후 코스닥 상장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이건 제가 먼저 하나는 말씀드리면 이 네. 전환사채는 만기 4년이 되기 전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보통주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걸 보통주로 바꾸는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기까지 그냥 들고 가신다 하면은 만기 때 원금과 만기 보장 수익률로 상환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환받거나 선택을 하는 주식이라는 거, 증권이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2027년에 그 IPO에 도전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보셨듯이 그 기술 특례 중에서도 BM 모델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상장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저희가 2024년에 제주창경과 그래비티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제주창경은 당시 이제 재투자라는 거였고요. 근데 그래비티 벤처스는 대표님이 IPO 그 SK증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IPO에 굉장히 진심인 분이어서 실제 그 투자 계약서에 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IPO 조건이 되면 무조건 가장 빠르게 IPO 한다. 그래서 목표는 27년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 모델에 있어서 IPO 모델을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M&A를 목표로 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엑시트 모델에 있어서 저희가 IPO 모델을 그 다른 M&A 모델보다 혹시 우선적으로 선호하시는 대표님 뭐 이유가 개인적으로도 혹은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좀 이거 저는 사실 이 모델을 만들 때 엑시트를 꿈꾸고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부가 되고 싶었고 어부가 되면 이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저희 꿈은 이 플랫폼이 완성되고 제가 어부로 입점하는 게 저희 꿈인데 그렇기 때문에 IPO, M&A를 하는 것보다 IPO가 훨씬 더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1인 창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때부터 도와주신 투자자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IPO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 중에서 인상 깊은 게 기여 희망자라는 게 이제 딱 써 있잖아요. 대표님 소개.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간단하게 있으면 좀 한번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아, 네. 그 아, 네. 전에는 뭐 관련된 게 없는데 내용은 갑자기 기여 아, 희망자가 네. 있어서 네,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20대 때 대학 졸업하고 세계 일주를 갔어요. 그 세계 일주를 5년 정도 갔고 그때 요트 마스터가 돼가지고 그 세일 치 달린 요트의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넜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장으로서 도수를 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다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낚시꾼이고 뭐 프리 다이버고 스쿠버 다이버고 심지어 제 첫째 딸 이름이 바다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 그 이후로 하다가 너무 이제 바다를 못 잊겠어 결국에 나의 삶을 바다에서 찾겠다 하고서 이제 귀어를 시도했고요. 사실 지금도 기여를 하는 중입니다. 파도상자와 함께. 네. 어, 네. 요즘 요트로 세계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요즘에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네. 굉장히 옛날에 20대 때 하셨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대표님. 네, 당시에 제 전에 한 분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인가 두 분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부가 수익이 수협에 도매 시장에 납품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협에 와, 납품하는 것과 저희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파는 거에 어떤 수익 차이가 좀 있는지를 문의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거를
말할 기회가 없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어부님들은 이제 이게 어부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부님들이 회계가 음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세요. 근데 어부님들의 저희 피드백은 한 30% 정도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멤버들 중에서 부모님이 어부인 경우, 남편이 어부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30%의 가격차가 아닙니다. 어부들에게 주는 맹점이요. 제가 이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이제 수협에다 위판을 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만약에 어머님이 이 가격에 받으면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 밥은 손해 가격이고요. 여기는 초과 수익이 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돼서 어머님이 평균 수익이 이렇게 된 게 이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부는 가격 협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팔리고 이때 되면 팔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 좀, 노란색은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건 여기 호경기, 여기 2번 같이 이제 호경기나 조업이 부진한 거. 그러면 요런 그림이 되거든요. 왜냐면 경기는 좋은데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못 파니까 이렇게 내려가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올해가 있어요. 불경기인데 막 혼자 만선 잡으세요. 그러면 전체로 가격이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평균, 이 손해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부가 가격 협상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부님들이 이런 시즌을 한두 번 맡으면 정말 힘들게 지내게 되시는데 파도 상자랑 하시다 보면은 가격 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 가격까지 내려가지 않게 이쯤에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영리하고 상업적 감각 있는 어부님들 이걸 빨리 찾아내시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그냥 가격을 세팅해 놓으면 팔리기도 잘 팔리고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부님한테 오히려 보면 더 큰 장점입니다. 수협 도매 시장에 납품하는 거랑 가격차보다. 수협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협 그 위판장은 너무 어부님 입장에서 감사한 건 언제든지 가져가면 일단 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네. 이 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21년에서 22년 사이에 매출 상승은 큰데 22년에서 24년 사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요거의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아까 요 그래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이 노란색이 네. 네. 이때요.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광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용을 더 빠르게 쓰면서 신규 유저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비용은 덜 쓰더라도, 우리가 가격을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냐 이 이슈였거든요. 근데 당시 대부분의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처음 초기에 쓰는 방식들이 쿠팡을 비롯한 모든 마켓플레이스들이 다 같은 방식을 썼었죠. 100원에 산 상품을 50원에 파는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최근에 뜬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마켓플레이스 큰 데가 있는데 거기는 100원에 팔더라고요. 100원에 팔아서 유저들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큰 적자를 감당하면서 유저들을 넣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가격을 올리면 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쿠팡처럼 자동화를 시켜서 수익 구조를 맞추든가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한번 미리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때는 외형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성장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수익 구조로 가지고 갔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성이 많이 좋아져서 BEP 근처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월 BEP가 플러스는 아니어도 그 적자 네. 규모가 적은 상태인 건가요? 예, 월로. 아까 저희 회계표에서도 보셨으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능한 BEP는 이유는. 네. 네, 말씀하시죠. 근데 먼저 말씀 주시죠, 대표님. 네. 네, 그래서 BEP는 아마 지금 저희 거래 금액의 한 두 배 정도 올라가면 저희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한 100억대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음, 스케일업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려고요. 거래액 기준으로 100억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거래액이 대표님 얼마시죠? 30억, 50억 정도. 30억 3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지금 거래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라가면은
지금 BEP가 달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2배에서 할 수 있는데 네네. 3배 때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스케일업 하는 그런 것까지 네, 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 부스팅까지 좀 고려하셨을 때 그렇게 좀 네. 말씀 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인데, 파도 성자에 들어온 고객의 유지율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파도 성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케팅 전략 계획은 뭘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마케팅 전략은요, 가장 저희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오르가닉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단골들, 그리고 이번에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 같이 엠바사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럴을 하는. 근데 바이럴이 단순 바이럴이 아니라 레퍼럴 기능을 통해서 이 바이럴 해주시는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까 저기 클라우디도 하고 계시던데 소개시켜주면 5만 원 드리고 뭐 저희는 그런 바이럴 레퍼럴 마케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요즘엔 그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보통 용어를 그렇게 쓰시던데 어플리에이트 마케팅과 그 컨텐츠 마케팅이 저희가 하는 주력이고요. 그래서 저희 유튜버들과 특히 저기 해양 수산 낚시 유튜버들과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도 저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소형 유튜버들과 했어요. 자본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 자금이 더 조달되면 조달될수록 더 큰 유튜버들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네. 제가 약간 더 질문을 드리면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레퍼럴 마케팅, 이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링크 공유자가 일부 수익을 쉐어하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친구 공유라는 기능으로 파트너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면 1%가 공유한 사람들한테 적립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꽤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유한 사람도 약간 재미있고. 네,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파트너들한테는 더 높은 지금 퍼센테이지가 간다고 알고 있어요. 별도의 계약을 맺은 파트너들은. 그래서 저희 네. 그럼 레퍼럴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 어느 정도 혹시 뭐 고민을 테스트 중이신가요? 이제 막 도입될 예정이니까. 네, 아니면 저희 좀 사실 이번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이 혜택이 이미 주어지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거의 개발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음 주 초쯤에 기능은 완전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몇 번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연말쯤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를 초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혜택 이외에 신규 초대할 때마다 신규 가입 시마다 엠바서더가 10% 혜택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재구매할 때마다 1%, 그리고 심지어 내가 초대한 친구도 평생 재구매할 때마다 2%에. 근데 그 혜택은 그 투자를 하시는 엠바서더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다른 회원들에게는 훨씬 더 작은 비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네. 또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요 두 가지 정도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컨텐츠, 그 다음에 그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영상을 통한 어떤 바이럴이라든지 고객 획득이 많이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그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다 링크 걸어놓고 본인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면은 뭐 영상 제작과 뭐 힘이 된다 이런 걸 항상 적어 놓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랑 좀 시너지가 나는 마케팅 방식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잠시만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다음 질문인데 IPO 네, 2026년 IPO가 실현 가능성이 많은지요? 여전히 2027년까지는 재무 구조는 적자인데 라고 질문 네.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 최종 손익 요 3개년 보시면 27년 흑자 전환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거 말고 아까 30억 기준으로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부분도 27년 흑자 전환입니다. 그 27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6년에 IPO를 실행한다기보다도 22년부터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실제 목표는 2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후니까요. 올해가 25년이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네. 설명할 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었나 봐요.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사실 BM 특허라는 거는 이미 BM으로 특허를 받은 상태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알기로는 BM 특허는 이젠 잘 안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 BM 특허를 갖고 있는 상황인지, 네, 그걸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BM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직거래 시스템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단말기를 활용해서 어부와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구도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가 네. 등록이 됐고, 네. 이게 뭐, 이건 2020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의 MVP 때 등록을 했었습니다. 이 BM 특허는 어쨌든 간 이제 뭐 이걸로 당연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IPO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BM 특허이다라고 좀 어느 정도는 좀 논의가 되셨나 보네요, 이게. 네, 뭐 이 특허로 반드시 IPO가 된다라고 보진 않았고요. 그 기술 특례 중에서 그 BM 모델의 성장세를 가지고도 IPO를 할 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트렌드가 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들이 바뀌기 때문에 27년에 다가가면서 좀 더 그게 현실성이 있었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방법은 있어 보인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같은 분이 질문해 주신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네.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뭐가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IPO, 제가 약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발행하는 증권은 전환사채인데, 이제 IPO를 했을 때 이 전환사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장에 IPO를 하는 거는 보통주입니다. 대부분 보통주가 상장이 되고요. 저희가 발행하는 건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미 2025년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은 뭐 이제 보통주로 전환을 해야지 어쨌든 간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험상 만약에 저희가 상장에 돌입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과 다 협의를 해서 좀 일찍 보통주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을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투자분들은 정말 만기까지 가지고 가셔서 원금 플러스 만기 보장 수익률을 가지고 가시거나 회사가 정말 잘 됐을 때 회사가 정말 재무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만기 상환 시점에 혹은 중간에 전환 기간에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가 정말 그 상장 직전에 기존 투자자들과 가지고 계신 우선주라든지 전환사채에 보통주 전환을 논의할 때 전환을 하시게 되실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참여하신 일주당 전환가액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상장 가격, 공모 가격이 훨씬 높다면 그게 차익이 이제 이익이 되시는 걸 거고, 만약에 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얘기해도 되거든요. 청약 중이라서. 저희가 지금 기업 가치가 이 정도인데, 뭐 상장할 때 훨씬 높은 가격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투자분들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전에 보통주를 전환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뭐 추가로 질문 주실 게 있으실까요? 텍스트로 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답변 드리고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는 거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써주시는 동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원가율이 어쨌든 22년도에 121%까지 올라갔다가 어쨌든 뭐 66%까지 떨어진 게 또 어쨌든 간 설명해 주신 게 제가 좀 인상 깊었는데 그 당시에 원가율 통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의 원가율을 좀 중요한지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원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 쿠폰 할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은 할인을 드려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초기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셔라.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쿠폰을 드리는 작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재 이커머스에서 비일비재하게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바이블 같은 전략인데요. 전술인데요.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부들이 어디까지 거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그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음 투자 라운드로 넘어가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 라는 그때 내부적인 딜레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회사들처럼 우리도 계속 돈을 쓰면서 시장을 점유할까? 아니면 이거를 조금 아껴 쓰면서 수익성 테스트를 해볼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수익성 테스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의 변화에서 원가율은 어쨌든 간 좀 낮아졌지만, 그래서 저희의 사업성의 이제 지속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지만, 반대로 기존 회원들 안에서 돌고 신규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저희가 원가율을 좀 포기하면서 마케팅비를 집행해야, 그러니까 혹은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다시 질문드리면은, 저희가 쿠폰이 안 나가면 사실은 원가율은 좋은 건데, 이 쿠폰이라는 게 옛날 그러니까 좀 이제 큰 회사 컬리 같은 경우는 한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쿠폰이 안 나가면 구매가 안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맞아요. 아침마다 쿠폰을 뿌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쿠폰이 필수적인 건지 아니면 음, 저희는 그 쿠폰은 사실 지금은 필요 없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쿠폰이 아니라 그냥 외부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CPA를 위한 그 비용이 CAC를 위한 그런 비용만 필요한 건지 그러면 일단 이 고객을 신규로 데려와서 잡아놓고 나면 여기서는 신규 쿠폰을 뿌리지 않아도 리텐션이 계속 도니까 높은 만족도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충분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네. 이걸 좀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질문을 제가 제대로 제대로 제가 이해했다면 저는 요 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요 얘기를 좀 드릴까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저희 D2C 유닛 이코노믹스를 잠깐 아까 패스했는데 저희가 수익성을 이미 테스트 끝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난 9월 데이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평균 구매 단가가 4만 4천 원 이 정도 돼요. 4만 원대인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CAC, 실제 구매까지의 CAC는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수수료가 20%인데, 쿠폰이랑 뭐 적립금 들고 나면 실수익률이 14%고, 서버 비용, 그 다음에 뭐 사스, 피지사 빼면 8% 정도 남아요. 8.6에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 시세랑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저희가 그래서 9%에서 10%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신규 유저를 획득해가지고 이분이 3번 이상 사시면 저희가한테는 이제 수익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3번 이상 사시고 단골로 들어가시면 아까 말한 6회 이상으로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저희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시는 회원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비율을 찾아내는 게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했던 일이에요. 저희가 거의 이제 3년이죠. 3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수익 구조를 만듦과 동시에 이것이 회원분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고 어부에게도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비즈니스 노하우이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런 최종 수익률을 확보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팀원도 그랬지만, 비용을 쓰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은 대표님 말씀은 일단은 이 밑에 보여주신 이 수치 자체는 지금 기존의 그 로열티가 있는 단골들의 수치와 신규 구매와의 이 어떤 섞여 있는 수치잖아요. 대표님 네. 지금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24년, 25년 9월 데이터의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속도로 신규 회원들이 유입됐을 때 최종 수익률로 지금 느껴지는데 대표님 말씀 주신 걸로는 근데 이게 신규 고객들의 속도가 빨라지면 최종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신규 속도 네. 빨라지면 최종 수익률이 늘어나죠. 그런가요? 왜냐면 네.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데 비용이 더 높을 테니까 기존 회원들의 신규, 리텐션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CAC 비용이 증가하면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일반 이커머스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CAC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컨텐츠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컨텐츠를 통해서 CAC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이런 저희 쪽에 CAC가 영원인 채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컨텐츠를 배포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오르가닉으로 하루에 50명씩 들어오는데 이 오르가닉의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컨텐츠를 배포하면 배포할수록 이 CAC 영원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컨텐츠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되면서 CAC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좀 저도 이제 좀 질문을 헷갈려서 드린 것 같은데 네네, CAC가 3,000원의 고정이라고 했을 때 CAC가 3,000원이 고정이라면 저희가 아까 그 1인당 구매 평균이 한 4만 원대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저수익률이 어쨌든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쿠폰까지 주는 구조로 고민했을 때 어쨌든 한 8, 8%에서 10%의 저 정도의 마진율은 유지가 될 수 네, 있다라는 걸 이게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CAC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어느 네, 단계에서는 좀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커머스에서는 근데 저희는 반대로 CAC가 떨어질 수도 있다. 올가닉한 어떤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컨텐츠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컨텐츠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모델의 차별성을 설명할 때 마지막 3번이 컨텐츠 소스였던 이유가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음,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좀, 그러니까, 지금 추가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좀 최근에 재밌습니다. 요트 여행을 하는 제가 유튜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세계 여행하는 뭐 몇몇 유튜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 대표님께서 실제로 요트로 뭐, 제 컨텐츠를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컨텐츠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리고 조업 컨텐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고, 근데 이제 그쪽도 개척해야 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도 상당히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데드리스트 캐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킹크랩 잡는 어부들의 시리즈를 만들었었거든요. 버라이어티 시리즈 만드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틀피쉬라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참치, 튜나 낚시하는 어부들, 그러니까 튜나잡이 어부들의 그 시리즈물도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뭔가 그런 네, 콘텐츠를 어쨌든 계속 찍어내갈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네, 어떤 또 그런 건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네,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약간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서비스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해할 때 해외에 비슷한 비즈니스가 있으면 아 저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저런 회사가 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하나의 청사진이 되니까 혹시 그런 게 네. 좀 있을까요? 해외라든지 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알래스카 쪽에 있는 이 살몬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한 200억 정도 거래량을 만들고 있고요. 영국은 저희가 아직 정보를 못 찾았고 프랑스는 2022년에 10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더라고 확인되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북미 쪽의 모델들은 대부분 물류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고급 어종의 구독형으로 많이들 만드세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어업 디지털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D2C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프리미엄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D2C 모델이 추후에 그 선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선도인데 수산물은 또 유일하게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이즈와 선도를 보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코어 밸류 중에서 궁극의 포장을 완성해야 한다면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을 참고했어요. 약간 미국 같은 데나 유럽을 참고해서 그런 프리미엄 네, 라인을 좀 더 더할 네, 수 있는 네. 거겠네요. 지금의 그리고, 모델에서. 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D2C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인 데이터로 만든 스마트 조업 시스템을 북미와 유럽에 수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스마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고도화를 시키고 이게 사실은 엄청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뭔가 더 우리 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투자분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 조업 시스템의 가장 큰 파워는요, 이 스마트 조업 시스템을 통해서 업 회계가 양성화되니까 어업 파이낸싱으로 갈 수 있다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업인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도미넌스가 굉장히 크게 확보가 돼요. 예를 들면 이 조업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저희 비즈니스 이거 그건데 이거 조업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잘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저희 스타트업 돌아다니다 보면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부들의 생태계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어부님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줄 수 없는 게요. 내가 물고기를 어디서 잡았나요? 그래서 VPS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미 만들어서 어부님들의 어선의 위치 추적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부님들이 그걸 다 끄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잡았는지를 누가 알려주고 싶겠어요. 내가 어부라면. 그게 사실 나의 노하우인데요. 저 같아도 그거 안 들려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업에 대한 그 재무 구조를 이해하면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어부들이 10번 조업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50% 조업을 성공해서 10%의 흑자를 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요. 이분의 10%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조업을 더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조업을 더 나가면서 그 조업 성공률을 높인들, 예를 들어서 그걸 50%였는데 60, 70%로 높인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요.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다섯 번, 열 번에서 다섯 번 성공하고 여섯 번 성공한 거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 열 번 중에 실패했던 다섯 번 중에 그 한 번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계산해 보시면 막 600%씩 올라가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을에 그랬었나요? 가을에 그랬었나요? 그 여름에 그랬었나요? 아무튼 꽃게철에 저희가 아마 가을 꽃게철이었을 거예요. 가을 꽃게철에 어머님들이 나가셨는데 해파리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못 잡고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잘못된 타이밍에 나가시면 손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일단 어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극도로 개선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꽤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테스트를 나중에는 해보겠지만, 그걸 통해서 세이브된 금액의 30%를 비용으로 지급하더라도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특히 이제 어선이 첨단화돼 있고 적은 숫자로 운영되고 있는 북미나 여기 유럽 쪽에는 더 크게, 크게 이용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어업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주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뭐 그 데이터를 조금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 뭐 해양 정보랑 파도상자 어획량이랑 이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성공 데이터는 어부님이 조업이 가능해 정도는 저희는 알려주시거든요. 3일 안에 가능해. 그 다음에 3일 안에 가능해 했는데 발송했어. 그러면 이제 그 앞뒤로 하루 정도에는 조업에 성공했다는 거니까요. 그 데이터보다 실패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조업을 뭘 했는데 실패했어. 그때의 수심과 그러니까 수심과 수심의 온도와 조류와 그리고 기상 정보들을 모두 조합해가지고선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다는 걸 AI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업에 나가면 실패할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이해가 결과적으로 되셨을까요? 저희가 그 시점에 뭐 어쨌든 뭐 해양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기상 데이터는 네, 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네, 것들은 그런 것들과 실제 그 어부분들의 네, 그 특정 지역 범위에서의 네, 성공과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모으다 보면 결국 네, 어느 정도의 네. 규칙성, 그러니까 뭐 어쨌든 빅데이터가 될 테니까 그것도 그런 그렇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네. 이해하는 게 좋네요. 네, 그리고 그 단계로 갈 때쯤이면 저희가 이제 어촌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네. 대부분의 그 조업 당시의 수심 데이터와 그 수온 데이터들은요, 어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이제 다크 데이터인 거죠. 쓰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뭔가 공공 데이터로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부분들이 주시긴 하셔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업 도미넌스가 필요한 겁니다. 아, D2C를 통한 어업 도미넌스가 없으면 어부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의를 항상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수산물 이력제를 실행했는데 그게 안 된 가장 큰 이유가요. 잡았다고 그 수산물 이력을 입력하는 어부와 중간 단계에서 입력하는 상인들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거를 입력하면 오히려 제가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 수산물의 이제 잡은 날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깎여 나가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D2C를 통해서 어업 도미넌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부분들도 그리고 어부분들이 인센티브를 드려야 어부님도 데이터를 제공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업 디지털화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럼 현장에서 느낀 업 현장은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도미넌스라는 거는 뭔가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어부분들에게 뭔가 우선적인 뭐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든지, 뭐 상단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를 드린다든지, 뭐 약간,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뭔가 네, 어떤 그런 상응하는 그게 매력을, 뭐 저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지금 단계에서도 그게 일어나는데요. 업 데이터를 많이 주시는 분이 잘 팔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조업 현장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데 영상이랑 조업 현장 사진들 자주 보내주시는 분들이 더 자주 올라가고 그분들이 더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더 있으니까 확실히 매출도 높아질 수밖에 아, 없죠. 네. 그러니까 D2C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데이터를 더 제공하면 할수록 그분한테 돌아가는 데이터도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 더 많은 이익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페이지가 아마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하는 건 지금 D2C, 그러니까 어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어촌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고, 그 뒤에는 ERP, 어업 관련된 ERP를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이분들의 어떤 파이낸싱, 그러니까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얘기는 뭐 미리 뭐 어떤 형태일까요? 이분들이 투자자들이 미리 향후에 잡을 해산물에 미리 투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뭐 형태가 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그때쯤 되면 만약에 저희가 무슨 용어가 있다. 근데 용어의 선장님에 대한 커리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D2C 거래를 하면서 이분의 조업 성공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의 나오는 수익 구조, 이 사람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고, 얼마나 잡을 수 있고, 그동안 스코어가 어땠는지,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럼 이분한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조업 비용을 내고. 그러니까 아, 지금 크라우드 펀딩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파이낸식을 제일 먼저 기획했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기획하고, 하고 나니까, 회계가 없네? ERP를 만들어야 되나? 뒤에 거꾸로 내려온 케이스인데, 왜냐면 그 자금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D2C를 만들고.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서비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이미 크라우드도 하고 있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을. 그리고,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충분히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뭐 IPO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D2C 모델을 확장돼서 충분한 거래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IPO 도전할 수도 있지만 그때 저희가 업파이낸싱이나 스마트 조업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IPO 도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원양어선 같은 경우도 그 사실 선주인 회사와 사실 그 선장님과 수익 배분 형태라고 이제 그렇죠.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약간 선급처럼 그 그렇죠. 선장님이 쓰실 수 있는 어떤 이제 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제 선으로 맞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습니다. 먼저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고 잡힌 양에서 이제 일부분을 약간 아레스한 형태로 선장과 이제 큰 이제 그런 선주들이랑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약간 그런 맞습니다. 구조를 꼭 선주가 아니더라도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님과 이런 투자들이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스템은 중세 대항해 시대 때 이미 다
운영되던 시스템이었고 그것이 주식회사에 다 못 채웠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업 현장에서 그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사실 상황인 거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일단 제가 질문을 음.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일단 저희는 그런 어부분들이 잡아가지고 배송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들이랑 다르게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합포를 하거나 퀄리티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직접 그 수산물을 보고 배송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QC 이슈, 합포 이슈, 그리고 그 합포할 때 그 퀄리티 컨트롤이라든지 어떤 우리 공유어장에 브랜딩이 들어가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 합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저희가 일일이 그걸 그 현장에서 그걸 체크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책임을 다집니다. 끝까지 저희가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고객응대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 어부님들은 고객응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네이버나 어디 이렇게 보시면 선주가 팝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자 보내는데 고객응대 하면요. 그게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조업하시는 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저희 같은 건 저희 그 어부 매니저들이 직접 고객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어부님들이랑 협의해서 개선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거기 있지만 않다 뿐이지 그 QC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QC를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 저희가 거래액이 30억이 넘기 때문에 꽤 많이 오랫동안 또 그걸 해오셨잖아요. 그래도 그런 형태의 QC와 어부 매니저분들의 운영이 어쨌든 운영상에는 크게 이슈는 없었던 거네요. 예,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그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어부님들이 재발송을 해주세요. 저희는 재발송이 원칙이거든요. 환불보다는.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이제 기다리면 신선하게 도착한다라는 게 저희 이제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은 어부님의 주장과 회원님의 주장이 너무나 엇갈리고 그리고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파도상자가 개입해서 재발송을 해드려요. 저희 비용으로. 근데 그걸 저희가 회계 계정이 아까 보셨듯이 사고보상금으로 잡고 있는데요. 0.5% 정도입니다. 전체 거래량이. 그래서 굉장히 낮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 부분은.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음, 하프를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배송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배송이 현지에서 가는 거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배송이 되는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통해서 당일날 무조건 현지에 가서 당일날 뭔가 그 어떤 퀵 서비스 같은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싱이 돼서 그냥 택배로 가는 건지 그 택배로 가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게 아, 수산물이기 때문에 예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떤가요? 네, 저희는 그 일반 택배로, 지금은 일반 택배로 다 그러니까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포장을, 아까 이제 궁극의 포장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그 코어 밸류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궁극의 포장보다 지금 최선의 포장 단계인데, 저희의 포장 그 가장 잘 돼 있는 케이스는 이제 필렛을 그 숙성지에 감아서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1박 2일 정도 18시간에서 뭐 24시간 길면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는데 그 시간에 도착을 하면요. 그 포장 방식으로요. 4시간의 숙성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4시간의 숙성 효과라는 거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인정한 그 수산물 회가 가장 맛있는 숙성 시간을 그래서 탱글탱글한 활어를 유지하면서 그 감칠맛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대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기점에서 발송하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당일 배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진택배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진택배가 현장 실사 정도도 이미 마쳤고요. 한 지역에서 하루에 100건 이상 꾸준히 발송되면 독차를 배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주신 게 하나가 있어서, 네. 어, 이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기후위기로 어업량이 감소하는 것이 이제 아마 방송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몸소 체감이 되시는지. 근데 또 이게 아니더라도, 그, 온난화로 인해서 그, 어종 자체는 좀 변화한다는 얘기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점이 바뀌고요. 올해도 방어가 평소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무늬 오징어도 평소보다 늦게 나왔고요. 근데 이 얘기를요, 매년 어부님한테 듣습니다. 작년보다 조금씩 늦게 나온다. 그리고 잡히지 않던 어종들이 잡히고요. 다들 아시지만 방어가 동해에서 지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동남아 쪽 특이 어종들이 제주에 이미 도착했고요. 그래서 기후는 계속해서 이거는 저희 몸소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일 보고 받습니다. 매일 어부 매니저부터 올라올 때 작년과 다르다. 근데 이제 어업량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소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이 사업을 거의 시작하고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어업 생태계의 변화는 그 기정사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른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은 이제 어종이 점점 줄지 않냐 이런 이제 댓글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들 네. 와닿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어, 실제 파도 상자를 이용해 본 고객분이신 것 같아요. 고객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용한 소감으로는 수산물 품질도 만족하고 고객 응대도 친절하고 인간미가 있어 보여서 좋은데 문제는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많이 유입시켜서 이 시스템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각 어부님들이 조업해서 추락가티를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유튜브를 많이 시작해서 홍보하면 고객의 이해도를 높여서 신규 고객 유치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파도 상자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가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이용자분으로서 약간 후기를 주셨네요. 회원님, 저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 100% 동의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부를 인플루언서화 하자라는 그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컨텐츠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겠다에 들어있는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해준 말씀이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걸 로컬 날리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이 그걸 민속 지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촌 마을에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학술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재밌고 특이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24년도에는 조금 그런 영상들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유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속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하면 그 부분은 많이 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투자분들께 네. 이제 드릴 말씀 있으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이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준비를 안 했어가지고, 네, 일단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촌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제가 어촌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어촌이 조금씩 소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저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요, 10년 후면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파도상자가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늦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근 하시느라고 퇴근 못 하신 크라우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